자, 이것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증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할 건데요. 구해증후 같은 경우에는 앞좌손상과 같이 사지에 발생한 폐쇄성 손상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근육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 없는 근막에 이제 형성된 신체 구획에 근육 문치가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구획 내 압력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손상이 있게 되면서 내부의 부종이라든지 혹은 출혈이라든지 혹은 이제 압박분자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제 구획 내의 공간이 압박을 받거나 이건 이제 외부에서 압력이 강한 거겠죠. 혹은 이런 구획 내에서 공간이 부풀어오면서 외부를 짓누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공간이 늘어나면 압력은 해소가 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연성이 없는 경고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 칸은 여기서 늘어나거나 유연성 있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압력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부피가 늘어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구획 내 압력을 증가시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압력이 30mm Hg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 조직과 신경을 누르게 된다. 그리고 모세혈관 혈류를 이제 모세혈관을 눌러서 혈류가 진행되지 않도록, 모세혈관을 누르다 보면 당연히 모세혈관에 지나가고 있는 혈액의 차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비가역적인 허혈성 손상,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해서 손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는 근육은 죽기 시작하게 되고 사지 기능이 소실될 수도 있다. 사지 기능은 뭐예요? 팔다리를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아예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 팔다리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은 요겁니다. 그 아래 달라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지가 구해증후에 걸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종아리에 이 구해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요거는 뭐 위에 있는 건 잘 모르셔도 돼요. 구획이 있는데 이 구획 내에 뭐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압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있으면 구해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지에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요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되는데 밑에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사지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아래쪽 하지, 그러니까 종아리 부위에서 이 구해주근이 잘 생긴다, 요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아래 또 다시 한번 나오기는 해요. 근데 뭐 여러 팔에서도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이 써져 있지만 이건 보실 필요가 없고, 구해주근의 대부분은 차량 충돌이나 스포츠 손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절과 연관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실제로 봤던 환자긴 한데, 자, 이 사람이 풋살을 했어요. 3대3 풋살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태클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쾅 하고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매우 아파하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풋살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아픈 상태에서도 경기는 마무리 지었대요. 그래서 그냥 아프지만 뭐 참을만 하다 하고 해서 병원에 응급실 가면 돈은 아까웠고, 일반적으로 그냥 병원에 9시부터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응급실은 좀 참고 다음날 정형외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정형외과 안 가고 참은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얼음찜질하고 그냥 버텼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통증이 매우 심하고 막 움직일 때마다 더욱더 악화되는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구획증후군의 일반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획증후군의 그 통증의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뒤쪽에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언급을 다시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흉터라고 있는데 대부분 켈로이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상처가 발생하고 나게 되면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섬유모세포가 여기에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포를 덮고 해서 딱지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딱지를 만들게 되고, 여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치료 과정이 과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원래 이렇게까지는 생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상처가 난 것을 더욱더 많이 덮으려고 세포가 더 생기는 거예요. 피부세포가. 그래서 이렇게 피부 위쪽으로 돌출되는 경우를 우리는 켈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비대한 흉터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네,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구획증후군과 관련된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위가 종아리 부위죠. 가장 많이 생기는 그 구획증후군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신체 부위. 정강이뼈가 피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뼈가 그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근막들이 다 있어요. 다 근막들이 있고 이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내부 공간이 근육들로 인해서 거의 꽉 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꽉 차여져 있는 공간에서 피가 난다 혹은 부종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서 부종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뒤쪽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압력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압력을 증가하게 되면 내부로 근막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내부는 거의 고정되어져 있죠.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부 압력만 증가하게 됩니다. 부종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내부 압력을 증가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 혈관들 다시 한번 위쪽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혈관들, 신경들 다 지나가고 있는 거 눈에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아래 그림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부종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 압력의 증가와 부종의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다 막힌 거 보이죠? 찌그러진 거 보이죠? 거의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짓눌리게 되니까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혈액 공급이 오랫동안 잘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허혈성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허혈성 손상은 사제 기능 상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해 줬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의학과 양약, 의학이라고 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부류를 살펴봤을 때 한의학은 여러 가지 침술, 그러니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외부의 피부 자극이나 뜸이나 침 같은 걸로 외부에서 자극을 줘가지고 신체를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근데 양의학은 조금 직관적이에요. 뭔 말이냐? 지금 여기 압력이 높아져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구획증후군은. 그러면은 양약, 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침을 넣고 막 그럴 텐데 부종을 없애기 위해서 양약은 단순해요. 압력이 올라갔죠. 압력을 없애면 되죠. 압력을 없애면 압력을 없애려면 뭐 하면 되죠? 이 근막을 개방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근막 절개를 하게 되면 외부의 압력이 바깥쪽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명확하죠? 직관적이고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압력을 해소시키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료 자체는 쉬워요.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기초의학이 매우 어려워서 그런 것 뿐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치료 방법까지 지금 설명드리긴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획증후군 마무리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압력 손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압력 손상은 중력에 의한 손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몸무게를 가지고 있죠. 이 몸무게는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아닙니다. 중력에 의한 몸무게죠.
중력이 여러분들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 같은 경우도 특히 일반적인 환자 말고 누워 지내야 되는 환자들, 내사는 말하지 말고 뭐 식물인간, 흔히 이제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분들이라든지 혹은 뇌졸중 환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죠. 그러면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누워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피부가 압박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위냐면 청골 부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쪽 엉덩이 위쪽 만져보시게 되면 툭 튀어나온 뼈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가 가장 많이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흔히 욕창이라는 이런 상태의 질병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손상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압력 손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무언가에 엄청나게 강한 힘이 타격을 하거나 때리거나 타격하거나 뭐 충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중력의 압박에 의해서 손상이 이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압력 손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손상, 어딘가에 끼어 있을 때도 이제 압력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끼인 환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아래에 있는 압자 손상과 좀 더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정도,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압력이 아니라 약간 그냥 힘을 주는 정도? 그 정도의 힘에 의해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부목이나 붕대를 감았을 때 그 정도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압력 손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압력 손상은 압력 손상하고는 좀 달라요. 신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매우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와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압자 손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압자 손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신체의 매우 일부분만 압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혹은 반대로 매우 광범위한 사지나 혹은 뭐 다리 한쪽에 다 깔리거나 혹은 배가 깔리거나 혹은 골반이 깔리거나 뭐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과도한 압력이 우리 인체에 작용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거를 압자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압력 손상이랑 압자 손상은 조금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자 손상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어떤 손상이 발생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곳에서 혹은 매우 심각한 혈관 손상이라든지 내부 장기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것이 압력 손상과는 상이한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사지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뭉개지고 변형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거는 압력 손상 후에 외양과는 상관없이 이 아래쪽에는 넓은 범위의 손상이 일어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넓은 범위의 손상이 왜 위험하냐면 신체 부위 손상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요걸 일으키게 됩니다. 효과적인 순환,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세포가 살고 여러분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혈액이죠. 그리고 이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압력, 예를 들게 되면 뭐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200kg짜리에 200kg짜리에 바위가 이렇게 깔고 넘어져서 뭉개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압력을 이 사지가 견뎌낼 수가 있어요? 견디지 못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압박을 받을 거고, 이것을 압자 손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압박을 받을 거고,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혈관들, 이런 혈관들이 뭉개질 수밖에 없겠죠. 뭉개지게 되면 다치게 되는 게 되는 거고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순환과 관련돼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세균이 잘 번식한다, 감염과 관련돼서 설명을 했을 때 세균이 잘 번식한다라는 말도 얘기를 했었죠. 요거는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자 손상 관련돼서 이제 출혈도 오히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다리를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다리에 이렇게 뭉개쳐 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나가는 혈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들 다 압박하게 되고 뭉거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혈관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압력에 의해서 이 부분부터는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 밑에 부분은 다 혈액 공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손상을 받게 되면 여기서도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게 문제지만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서는 혈액 공급이 압력에 의해서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거고 이 내부에 있는 거는 혈관들이 엄청나게 찢어지고 붕괴되고 막 짓누르듯이 여러분들 이제 뭐 꼼니 같은 거 짓눌러 보셨을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것처럼 막 혈관들이 짓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뭘 할 수가 없느냐? 출혈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지혈 과정, 혈관기, 혈소판기, 응고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혈관이 뭉개져서 혈관기가 발생되지 않고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혈소판기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혈액 인자들이 유출되지가 못하니까 응고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출혈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이유, 책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출혈 지점을 다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피부가 뭉개졌잖아요. 그래서 이쪽 혈관인지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 혈관이 손상된다는 거. 앞서 압박 손상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과하지 않은 경미한 정도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서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 압작 손상은 매우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와 충돌당하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혈관들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 여러분들이 이 지혈 중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지혈을 처치할 건데 이 처치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지적 압박입니다. 피가 나고 있는 것을 손으로 지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당연히 피가 안 나겠죠. 막히니까. 피가 나와야 될 곳을 지속적으로 눌러서 막았으니까.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부위에서 피가 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적 압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출혈을 멈출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산소공급이 혈액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더욱더 발생하게 된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현기성 대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현기성 대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젖산, 노산들 같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마치 단단한 나무판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왜 흔히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했을 때 운동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랑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사용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폐물로 뭐가 나오냐면 젖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젖산이 적절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한 곳에 축적되고 있으면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너무 심하게 하면 헬스라고 하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근육통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게 젖산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렇고 이게 적절하게 더 배출되지 않으면 너무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뻣뻣하게 굳게 되죠. 여러분들 쥐나게 되면 그것이 이 압사 손상에서도 이 젖산에 이 산증은 우리 몸에 말 그대로 산이 많아져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젖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 젖산이 쌓였으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쥐나는 것처럼 뻣뻣하게 사지가 굳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반 손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압자 손상 기전에 의해서 노출된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손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골절, 뭐 연조지 손상부터 해가지고 타박상이나 관통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먼지나 연기에 의한 뭐 호흡기, 안구 손상도 유발할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시간 동안 뭐 건물 붕괴로 인해서 장시간 동안 압자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탈수 증상이나 저천증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이거는 조금 읽어볼만 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여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건물 붕괴 되면 얼마큼 많은 먼지들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먼지가 눈에 들어가거나 혹은 여러분들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 쉴 때 먼지가 가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호흡기 손상이나 안구 손상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출혈로 인해서 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체온 유지나 혹은 수분 조절이 불가능하겠다. 그로 인해 탈수 증상이나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압자 증후군입니다. 압자 증후군. 앞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압자 손상, 그러니까 눌러져 있는 상황에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압자 증후군은 이 깔려있는 상태가 4시간 이상 진행됐을 때 증후군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저산소증이랑 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압자 증후군에서 발생되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포들은 죽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 죽는 상태를 우리는 괴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죽게 되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독소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부산물들이 유출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샘문군 윤회증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골격근의 분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 조직이 여기 아까 전에 괴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죽기 시작하게 되면 녹아버리게 되는데, 녹아버리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부산물들 중에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미오글로빈, 인삼염, 칼륨, 젖산. 젖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의 산증을 이야기할 거고요. 칼륨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심장에서 이 전도계가 있는데 전기가 있어요. 우리 몸은 모두 다 전기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계는요. 그래서 여기 전기 신호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이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양이온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칼륨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 많이 혈관 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전도기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삼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관 내에 뭘 많이 이렇게 되냐면, 혈관에 자꾸 인산염이 끼게 되면서 석회화를 만들어요. 그냥 혈관이 원래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에 써져 있죠. 근육 단백질 분자는 매우 커요. 근데 이게 혈관 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혈관들은 모두 다 어딜 거치게 되어져 있느냐? 심장, 콩팥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콩팥을 거치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독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영양분, 나트륨은 재흡수하고, 포도당 같은 것도 재흡수하게 되는 건데, 이 미오글로빈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큰 분자량이 나서 통과하지 못하고 이 흰 콩팥에 끼어요. 마치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끼듯이 계속 축적되면서 낍니다. 그럼 뭐가 안 되죠? 배출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하수구 막히게 되면, 물 틀게 되면 물이 막혀서 계속 차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심장이 계속 이 미오글로빈의 축적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 망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 급성 콩팥 부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죠. 미오글로빈은 급성 신부전, 콩팥 부전으로 일어난다라는 점. 그 대신 이 콩팥 부전 같은 경우에는 후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는 이 미오글로빈 때문에 죽는 경우는,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저혈량 쇼크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손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출혈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압박을 할 수 없게 되고, 직접 압박을 할 수 없으니까 출혈량이 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신경 써야 되는, 현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저혈량, 쇼크, 출혈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발생되는 쇼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의 증가로 인해서
뭐 전기자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친구의 감성에 반탄시키고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실 거고 고칼륨증이 심부전맥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 인산염은 비정상적인 석회화, 신경계하고 혈관계의 석회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요산 같은 경우 혹은 젖산 같은 경우에는 산증을 유발한다는 점, 요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물질들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혈량증과 쇼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륨에 의한 부정맥, 그 다음에 뭐 젖산은 여기 있죠. 젖산에 의한 대사성 산증 조절하는 거, 요게 세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젖산과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미오글로빈. 그 다음에 이제 인산염이 다섯 번째인데, 솔직히 인산염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처치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내에서 알아서 이제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요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구획증후군하고 앞자증후군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빨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